살생부에 떠는 46명. 정말 그런 분위기일까요? 아니면 뭔가 말만 나오고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걸까요? 자, 어제입니다. 당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이 의원들 평가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조직에서 뭔가 결론을 내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 권고와 동시에 또 한 가지도 덧붙였습니다. 다 공천과 관련이 있거든요. 내용 들어보시죠. 총 46명의 당협위원장들에 대해서 당협 활동에 좀 문제가 있다고 권고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당협 중에서 원내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여론조사 결과 정당의 지지도에 비해서 개인의 지지도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있음을 나중에 공천관리위원회에 또 권고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계산으로 22.5%입니다. 자, 공천 시절의 컷오프 이거만큼 무시무시한 얘기가 없죠? 정치인들에게. 근데 이 얘기가 이제 벌써 나온 건데요. 평가를 통해서 그러니까 200개가 넘는 국민의힘의 당협위원, 위원장을 맡고 있는 뭐 정치인들이 계시죠? 근데 46명이라고 딱 숫자를 집었고요. 이와 동시에 당 지지율보다 정치인 개인 지지율이 낮을 경우 이거 문제 있습니다. 이거 뭐 해야 됩니다. 이 얘기까지 꺼내놓은 겁니다. 어제.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당내에서는요. 뭔가 좀 위치에 계신 분들 이거 괜찮은데요?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현역 물갈이를 많이 하는 당이 사실 승리 가능성이 높았다는 분석글이 있습니다. 2008년에는 우리 당이 현역 물갈이율이 민주당보다 2배가 높았는데 저희가 크게 앞서면서 승리했고요. 여태까지 그 국민들이 총선을 바라보고 평가했던 기준이 그거였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고 그 기준을 존중하면서 저희가 합리적으로 해나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0대 저희가 한 37.6% 정도 그 현역 물갈이가 됐었고요. 예. 21대는 거의 43%나 됐네요. 거의 저희가 기본적으로 영남의 베이스를 한 당의 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쪽에서 의원들의 교체가 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총선 기획단에서도 하위 20%에 대해서는 공천 배제하겠다라는 기준을 또 정해서 이미 공심위에 그 기준을 전달하겠다고 이미 밝혔기 때문에 네, 그런 뭐 20%의 현역 의원 그 교체는 뭐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내에서 상황에 따라서 의원분들의 반응이 다를 수 있지만 앞에 나온 이 영상에 등장한 두 분은 이거 괜찮은데요? 필요한데요? 이런 분위기가 분명히 느껴집니다. 화면 좀 보시죠. 자, 그런데요. 당부감사 결과 하위 22.5% 따져보니까 46명이 나옵니다. 일단 컷오프 권고요. 그리고요. 당 지지율이 현격히 낮은 당보다 그 개인의 지지율이 현격히 낮은 현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이거 뭔가 좀 조치해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어제 꺼내놓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의 112명의 현역 의원들은 50여 명이 영남권인데요. 특히 영남권 의원분들이 좀 긴장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오늘 마침 영남권 홍석준 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지금 대구의 지역구에 계신데 영남권 아주 대표적인 영남권입니다. 홍석준 의원님. 마침 또 오늘 나오셨어요. 질문을 좀 한 2개를 드릴 텐데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영남권 의원들 지금 약간 술렁술렁 합니까 정말? 뭐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뭐 그 계속 초긴장 상태고 초긴장. 또 여기에 대해서 뭐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굉장히 좀 분위기가 좀 뭐 술렁술렁하다 볼 수 있죠. 정보를 서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 들은 게 있는가 이런 걸 서로 확인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홍석준 의원님도 약간 좀 술렁술렁 하십니까? 가슴속이 지금? 뭐 누구나 지금 이제 예외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렇군요. 그런데요. 아까 보면은 첫 번째가 평가 하위이신 당협위원장들. 그 당협위원장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도 계시고 국회의원이 아닌 분도 계시니까 다 포함된 거예요. 일단 46명이 딱 숫자가 나왔어요.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지만. 그리고 동시에 국민의힘의 지지율보다 현역 의원 개인의 지지율이 낮은 분들. 이분들 이거 공천위에 문제 있다 공고하겠다까지 나왔거든요. 근데 이 지지율 조건이요. 영남권 의원들에게는 좀 불리하다는 게 일반적인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굉장히 들면, 불리하다. 예.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뭐 조금 떨어졌다고 하지만 이제 50%가 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그 당의 그 지지율과 개인의 지지율을 보면은 사실 개인의 지지율이 아무리 뭐 이렇게 지역구 관리를 잘한다 하더라도 예. 50% 이상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로 따지면 사실 영남권 전체 의원들 중에 제가 볼 때는 7, 80% 이상이 7, 80% 요? 그 관계가 아마 될 겁니다. 그럼 그걸 지금 권고를 하겠다는 공천이 지금 그 그렇습니다. 내용을. 예.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영남권 의원들은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뭐 불안할 수밖에 없고 예. 또 항상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어떤 물갈이 비율이 예. 뭐 적으면 30% 많으면 한 40% 정도 되기 때문에 예. 영남권이 절반 가까이 되는 어떤 당의 어떤 구조상 항상 영남의 현역 의원들의 물갈이 폭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어떤 당의 지지율과 개인의 지지율 격차가 하나의 어떤 잣대로 하는데 그렇다고 예. 해서 모든 것을 그냥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개별 지역구마다 경쟁 구도를 고려해서 예. 경쟁자의 어떤 역량이라든지 현역 의원과 비교를 해서 현역 의원을 이제 경선에 참여시킬 거냐, 뭐 현역 의원을 컷오프할 거냐, 뭐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참고 잣대가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지지율, 예. 당무감사 뭐 그런 것들로 이제 공간위에서 이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저 자료가 뭐 절대적인 자료는 아니고 결국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 지역구별로 예. 어떤 참고 자료로 활용이 이제 될 예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타켓이 이제 영남권 예. 의원들이 집중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좀 신경이 쓰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예, 박성준 보면은 이제 분석을 하잖아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 어떤 등식을 만들어냈냐면 물갈이 곧 정치 총선 승리 이렇게 등식을 이제 만들어내는 지금 거죠. 설명이 그랬어요. 앞에 그렇게 설명이. 가잖아요. 물갈이를 예. 많이 할수록 총선 승리의 가능성이 높다 얘기하는 건데 예. 본질을 좀 잃고 있는 거예요. 오. 보통 집권당의 총선 승리의 필요 충분 조건이 뭐냐면 대통령의 지지율이 확고한 가운데에서 당내 결집이 강했을 경우에 총선의 물갈이를 이어져서 예. 그것을 통해서 총선 승리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고 예. 그 총선 승리의 충분 조건은 뭐냐면 시대에 맞는 컨셉의 인물들을 충원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첫 번째 조건은 예. 대통령의 지지율과 더불어서 리더십을 확보했을 때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앞에 보면 배준영 의원이나 뭐 유성부 의원이 막 뭐 2008년도 얘기하고 막 이런 예, 얘기 하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2008년도는 이명박 대통령이 첫 초기 임기에서 지지율이 막 그렇죠. 엄청날 때예요. 취임하고 나서 바로 뉴타운이니 뭐니 해서 그래서 물갈이를 하면서 새로운 컨셉에 맞는 정치인들을 영입하면서 집권당에 예. 성공한 거예요. 우리 당으로 얘기하면 2020년에 제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5% 50% 넘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새로운 신진 인사를 더불어서 민주당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영입 인재들을 많이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는 뭐냐면 대통령의 리더십의 문제인 거예요. 예. 지금까지.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국정 아젠다를 제시하고 국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확고히 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봤을 때 이념을 강조하면서 민생 경제 챙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날카로운 비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혁신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것을 뭐로 치환하려고 하냐면 피바다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갈이를 통해서 예. 수많은 사람 치려고 하는 건데 본질적인 제가 얘기를 하잖아요. 집권당의 대통령과 집권당에 있는 지도부 체제가 예. 국정을 제대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바뀌었다. 예. 그러니까 선거에 대한민국 총선의 전반적인 흐름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 약한 사람들만 날리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반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박성준 의원님 말씀이 영남권 의원들 분이 갖고 계신 불만을 대신 얘기하시는 거예요. 살짝 홍석준 의원님을 보시면서 약간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살짝. 제가 이제 홍 의원님도 오. 했지만 이 정치는 다 예. 대중 정치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예. 뭐냐면 선발대에서 대중 정치인으로서 대통령 후보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예. 지역에 밀착형으로 해서 지역 정치를 하면서 또 커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지금 제가 볼 때 정당 지도와 자신의 개인 지도를 빗대어 가지고 그걸 척도로 그게 삼았다. 기승이 나왔어요, 지금.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역에서 정말 예. 신망받는 사람들은 알겠습니다. 거기서 더 갈 수 있는 아니 문제죠.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홍석준 의원님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영남권 현역 의원들 상당히 이제 옹호하시는 그런 그러니까 반응 약간 같습니다. 그 불만을 대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영남권 지역 의원들의 생각은 결국은 이제 당을 위해서 어떤 공정한 평가 잣대에서도 이제 당연히 이제 그 승복하는 그런 분위기지만 우리가 21대 총선에서 봤듯이 일단 물갈이를 하더라도 결국은 더 좋은 물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중요한 건 그거죠. 예, 이제 비울 때도 잘 비워야 되지만 오. 그러나 채울 때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지난번 21대 총선 때도 사실 저희가 43% 정도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예. 물갈이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진 것은 예. 비울 때는 잘 비웠는데 결국 채울 때 잘못 채웠다 이런 어떤 그 얘기를 거는 굉장히 많이 좀 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에 뭐가 뼈가 있어야지군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영남권 의원 반응이 정리된 내용이 좀 있어요. 보시면은 이렇습니다. 술렁술렁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나 봅니다. 영남권 의원의 운명적 한계다. 약간 한탄하는 거죠. 요즘 술렁인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 지금 이거 뭐 영남권 의원 보고 자꾸 컷오프 얘기하는 게 당 우세 지역에서 현역 의원을 빼버리고 대통령실 출신 그 인사들 넣으려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불만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이거 박찬환 교수님. 그렇게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용산 출신 인사를 위한 포석 아니냐는 시각도 존재해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그 예. 얘기가 언제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총선을 앞두고 나면 항상 공천 물갈이는 있었어요. 앞서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지만 국민의힘은 과거에 16대부터 19대를 보면 예. 공천 물갈이가 거의 40%에 근접했습니다. 항상 하던 통과 의례였어요.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혁신이 논란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용산이 갖다붙어 자기가 누구에게 마음을 줬는지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은 내가 내 뒤에 윤심이 있다 그러고 예. 김기현 대표는 하루에 3시간씩 통화한다 그랬는데 서로 윤심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외국에 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국내 돌아오자마자 지금 김기현 대표가 준비된 카드로 꺼내놓은 게 이 당무감사 결과예요. 그래서 46명의 위원장을 바꾸겠다. 뭐 이런 예. 얘기인 거죠.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일종의 화해 제스처다. 그런데 그게 뭐 특별한 거냐? 다 옛날에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도 앞서서 뭐 당 지지율과 예. 지역 그 개인 지지율 비교해서 떨어지는 분들 공천에서 감점이 있었던 거 옛날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 새로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게 없는데 지금 왜 이게 논란이 되느냐? 혁신위에서 꺼내놨던 험지 출마론. 예. 이 험지 출마론의 출구 전략으로 김기현 대표가 내놓은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언론에 주목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기동의 여지가 생긴 거죠. 이 얘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거 지도부나 윤핵관들 다 날려야지 혁신인 것처럼 인요한 위원장이 떠들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대로 가다가는 그렇게 목이 쳐지면 좋은데 지금 김기현 대표부터 나 울산에 출마할 거다라고 뻗팅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대통령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해. 도대체 대통령의 입장은 뭐냐라는 질문을 무수히 받는데 예. 새로운 출구 전략을 제시한 거예요, 당에서. 자, 대통령 용산 대통령에게 자, 이렇게 지역구를 이런 예.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물갈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물갈이 할 테니까 요 정도에서 좀 어떻게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죠. 여러 가지 보석이 있다라고 해석을 해준 건데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최인정 변호사. 최인정 변호사도 이제 출마 준비 중이시고 뭐 바쁘신 걸로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런데요. 혹시 이번에 누군가는 공천에 탈락할 분위기잖아요. 그리고 숫자가 꽤 될 걸로 보이는데 혹시 여당에서 공천 탈락하신 분들 이러다가 이준석 신당이 차려지면 그쪽으로 갈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없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천을 줄 때 서울 경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천장을 조금 일찍 줍니다. 그 반면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특히 TK, PK 같은 예. 경우에는 그와 같이 이른바 공천 불복을 해서 탈당한 뒤에 무소속 내지 다른 당을 가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공천장 자체를 상당히 늦게 주는 거의 그런 케이스가 막판에나?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치열한 수싸움이 일단 벌어지긴 할 겁니다. 한마디로 눈치 작전이죠. 예. 여기서 이제 컷오프가 될 것 같으면은 결국 다른 배가 있으면 갈아타는 이 부분이 있는데 특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배신자 프레임 같은 게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 나가서 잘 돼서 돌아온 사람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나름대로 지지율이 일정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그것이 독자적인 어떤 출마해서 어떻게 보면 금배지를 보장해 주느냐 했을 때는 그건 아니란 거죠. 한마디로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안 되게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로서
당선 가능성은 사실은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한 번에 어떤 그 승선하지 어떻게 보면 탈당을 해서 예.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승부를 걸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 어떤 컷오프 된다 하더라도 권토 중례를 꿈꿀 것이냐,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여당 같은 경우에는 야당과 달리 카드가 있습니다. 뭡니까? 공기업을 비롯해서 다른 상당 자리. 부분 대안이 있는 겁니다. 공공자리.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과 달리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에서 어떻게 보면 컷오프가 되면은 사실 금배지 떨어지는 거 상당히 아프죠. 예. 하지만 나름대로 대안을 통한 어떤 해결, 이 부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보다는 훨씬 더 분당 내지 탈당의 어떤 원심력은 훨씬 적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일단 이준석 신당 발로 한번 꿈틀꿈틀 요동쳤죠. 그리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여러 가지 제안, 구상을 꺼내놓으면서 꿈틀거렸어요. 그런데 지금 당 자체에서 컷오프 얘기가 등장하면서 다시 한번 뭔가 요동을 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보실까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당무감사 관련 허위 명단이 돌았다. 그러니까 현역 의원 22명의 이름이 콕 들어가 있는 허위 명단, 이른바 지라시라고 그러죠. 이게 최근에 유포가 됐다 그래요. 일단 유포자 누군지 몰라요. 그냥 불상자입니다. 유포자 검찰에 고발한다. 당무감사는 비공개 진행되는데 특정 이름이 공개되는 거 말이 안 된다. 강하게 오늘 당에서 조치 취하겠다. 고발한다고 나왔거든요. 이와 관련된 목소리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최근까지 그 당무감사 관련해서 특히 지난주 배 명단 등이 좀 돌았는데, 이 관련해서 법적 대응키로 하고 검찰에 고발하는 건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최윤정 변호사, 이게 어제예요. 46명 얘기, 지지율 얘기, 기준 이런 걸 꺼내기 전에 지난주부터 뭔가 돌았다 그래요. 22명의 이름이 다 들어가 있는. 혹시 이 지라시 보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답을 해야 되죠? 사실 아마 정치권에, 특히 예. 국민의힘 쪽에 그 관심이 있는 분들 중에 그 이른바 찌라시를 안 본 사람은 거의 근데 없을 그걸 거라고 누가 봅니다. 작성했는지는 아직 모르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오늘 좀 전에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당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죄명이 뭔가 봤더니만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예. 그 컷오프가 어떻게 보면 20% 내에 들어가지고 컷오프가 됐다는 사실 자체가 해당 국회의원들의 실명이 있으니까 명예훼손. 명예를 훼손했다. 예. 그리고 또 정당한 공청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예. 이게 사실이 아니다 보니까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했다라고 해서 명예훼손 플러스 업무 방해죄로 지금 고소장을 넣었습니다. 예. 다만 그 사람이 유출했는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다 보니까 예. 피고소인은 성명불상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오늘 고소장을 넣는 겁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연찮게 정말 200여 개에서 한 20% 하면은 46명이라고 얘기했는데 예. 공교롭게도 현재 이제 그 국민의힘의 그 국회의원들이 한 106명 정도 되다 보니까 예. 거기에 한 20% 하면은 대략 맞네요. 대략 22명 이 정도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도 TK, PK 그리고 예. 일부 서울에 있는 그 현재 의원, 이렇다 보니까 이것이 상당 부분 신빙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얘기가 지금 있다 보니까 특히 현역들의 이수를 위주로 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술렁이고 반발이 컸던 지난 주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최근에 설명하시면서 일부 서울 의원 얘기가 더 궁금한데요. 지금 누구 얘기를 하시는 건지. 예. 근데 저 현상이요. 예. 국민의힘의 굉장히 안 좋은 현상이죠. 왜 그러냐면 총선에서의 큰 흐름은 뭐냐면 중원을 어떻게 차지할 거냐. 예. 그래서 중원에 예를 들면 종로, 제 지역구 있는 중구, 예. 용산, 서대문, 그다음에 마용성, 그러면서 수도권 전략에 대한 인물 이런 것들로 이슈를 만들어가면서 거기서 총선의 흐름을 잡아내야 되는 건데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은 뭐냐면 요새를 누가 지키느냐에 대한 싸움이란 말이에요. TK, PK. 그러면서 누구를 빼내느냐에 대한 싸움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기들 텃밭을 지키고자 하는 부분에, 그러니까 역대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총선의 컨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인물을 충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 중원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정말로 대한민국 정치를 어떻게 이끌어가냐에 대한 부분인데 지금 어떻게 됐냐면 집안 싸움으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신들의 요새에 들어가서 나는 여기는 꼭 지키겠다. 이 전략이고, 하나 컨셉이 뭐냐면 지금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도 비판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하느냐. 예.
예를 들어서 외교 정책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국내 정책, 복지 정책 다 이런 거 그런 거 하나하나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그런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는 시대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공천에 얘기 나오는 사람들 보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행정관 근무했다는 경력 가지고 지금 나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TK나 PK. 그리고 검사 얘기 나오는 거잖아요. 이들 가지고 무슨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미래 컨셉이 없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TK전하고 PK전밖에 없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총선의 그림을 누가 그리는지는 모르겠지만 참 제가 볼 때 역대 총선 과정에서의 정치 전략을 봤을 때는 좀 하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박상희 교수님. 근데 이제 그게 뭐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좀 뭐 이해는 하지만 전략의 문제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수도권에서 가능성이 있으면 수도권의 공천 희망자들이 박이 터집니다. 소위 말해서 경쟁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언론의 주목을 받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에 대한 소위 승리의 가능성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이 다 험지로 분류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장 당선 가능한 곳이 어디냐? 그럼 TK예요. 영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남 물갈이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 쪽의 관계자들이 관심을 굉장히 높게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주목을 끄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 거죠. 오늘 들어봤는데 이 저를 중심으로 이쪽에 계신 두 분이 아무래도 영남권 의원들 속에 말은 못하지만 속에 있는 얘기를 대신 해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자꾸만 드네요. 알겠습니다. 정치 DNA는 비슷한 거고. 잠깐 보강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당무감사라든지 이런 하는 어떤 그런 결과가 총선에 공천에 이제 참고 자료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이제 관련된 여론조사도 이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지금 원외 그 현역이 아닌 그 당협위원장도 이제 분명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이 적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역이 많이 몰려 있는 저희 당 같은 경우는 이제 영남 지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 뿐이지 지금 현재 충청권이라든지 수도권에도 지금 많은 분들의 다양한 어떤 전문가들이 이미 그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저희 당에 지금 현재 그 내년 총선 출마하시는 분들이 그냥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영남권에만 지금 관심을 가진다. 그거는 뭐 절대 아닌 것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그 각 해당 분야의 어떤 전문가들이 물론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뛰고 있습니다만 전문가들이 다양하게 뛰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조명을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못 받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있다 이 말씀을 좀 얘기하신 건데 알겠습니다. 넘친다. 자, 첫 번째 살생부, 컷오프. 사실 굉장히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요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을 해서 좀 다뤄봤고요. 인유한 혁신이 이대로 끝인가? 분위기가 좀 가라앉았다. 이게 뭡니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동안 인유한 혁신위원회 참 많은 얘기, 그중에서는 굉장히 뭐랄까요? 과감한 제안도 있었지만 저런 얘기까지 하나? 이렇게 갸우뚱하게 하는 순간도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좀 묶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대통령 직접으로 연락 온 건 아니고요. 돌아서 온 말씀이 만남은 오해 소지가 너무 크다. 그래서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를 그냥 소신껏 생각껏 맡아서 임무를 좀 끝까지 그렇게 우리가 필요한 거를 그냥 거침없이 해라. 이런 신호가 와서요. 결국은 우유를 마실래 아니면 매를 좀 맞고 우유를 마실래. 혁신위에서는 굉장히 조급한 것 같아요. 혁신위의 활동에 대해서 그 본인들의 어떤 존재 가치를 보여주기 위한 측면도 있어 보이는데 그런 시점은 굉장히 정교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본인들의 활동 기간 중에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조급함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논란이 됐던 게 용산으로부터 신호받았어요. 이거 논란이 있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매 맞고 우유 마실래? 이것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추가가 되죠. 다음 화면에 있습니다. 이거 며칠 벌써 지났는데 한 행사에서 준석이는 도덕이 없어. 또 동시에 버장머리가 없어. 이거 얘기했죠. 그러면서 부모 잘못. 여기서 말하는 부모는 앞에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부모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부모 잘못이 큰 것 같다. 이 얘기가 파장을 났죠. 이준석 전 대표가 가만히 안 있었죠. 엄청나게 반발했죠. 그리고 어제 오후에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부모님께 과한 표현 썼다.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 사과의 뜻 밝혔습니다. 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쭉 어떤
설화라고 할까요? 하여튼 파장이 이렇거든요. 자, 홍석준 네. 의원님. 인요한 위원장이 사과를 했는데 굉장히 빠르긴 했어요. 이 사과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예,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사과를 했다고 보고 사실 인요한 위원장이 100% 한국 지금 말을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미미한 그런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또 측면에서 나오는 좀 오해의 소지도 있다. 특히 이번 발언 같은 경우는 우리 어떤 가정교육이라든지 이런 어떤 표현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런 어떤 표현을 좀 부모 표현을 좀 통해서 마치 부모 욕을 하는 것처럼 들려서 이제 본인이 사과를 했는데 근데 저는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지금 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11일 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 직후에 저희 당의 어떤 지지율이 굉장히 좀 떨어지면서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요한 위원장 혁신위원장으로 와서 여러 가지 어떤 혁신 아젠다를 뭐 이런 통합 2호, 뭐 희생 3호, 미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아젠다를 던지면서 굉장히 분위기를 좀 반전시키는데 예. 큰 역할을 했다. 물론 인요한 위원장이 그런 어떤 혁신위원회 어떤 그런 어떤 제안에 대해서 이제 당 지도부가 좀 빨리 본인 생각에는 예. 못 봤기 때문에 좀 답답해서 뭐 그런 용산 표현도 쓰고는 했습니다만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이 저희 당의 어떤 분위기를 굉장히 많이 바꾸었다. 그리고 지금 혁신위원회에서 제안했던 것이 결국은 뭐 공관이라든지 최고 지도부에서 제가 볼 때는 상당 부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혁신 어젠다를 던졌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어떤 효과 부분에 있어서는 예.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혁신위의 분명한 어떤 공이 평가되리라고 예, 예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혁신이 활동 기간이 한 달 더 남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인요한 위원장도 사실 휘청한 거 아닙니까? 저런 얘기를 통해서. 혁신이가 남은 한 달 동안 과감하고 힘을 받으면서 끌고 갈 힘이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초기보다는 조금 힘은 약간은 뭐 떨어지겠지만 예. 그러나 결국은 혁신위원회에서 최종적인 안을 제안해서 뭐 의결을 하든지가 이제 당 최고 지도부에 전달을 하고 그게 곧 또 공관위로 이제 바톤 터치가 될 거거든요. 예. 그래 되면은 그 안들이 결국은 다 살아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어떤 그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박시환 교수님. 그러니까 앞서서도 영상을 들려드렸고 이 화면으로도 그동안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한 것 중에 논란이 됐던 부분 정리해 드렸거든요.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적게는 3가지, 많게는 그 이상도 가는데 이걸 보고 평가가 딱 나누는데 이렇게 갈리더군요. 혁신이 자체의 힘을 뺀 자체꼴이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아니 그거 용산 대통령실에서 원하는 걸 대신 얘기한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반응도 있어요.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뭐 저는 인요한 위원장의 어떤 혁신에 대한 진정성, 그 개인이 얘기한 그 진정성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발언들이 예. 결국은 당에서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 저는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좀 특히 뭐 호남도 마찬가지고 대구 경북도 마찬가지지만 텃밭이기 때문에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지역민들의 요구는 굉장히 높아요. 원래가 예. 높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인요한 위원장이 이렇게 하는 거는 좀 굉장히 자연스러운 얘기라고 봐요. 예. 그런데 뭐가 저는 그 발언들 중에서 제일 큰 문제라고 보냐면은 예. 여기에 대통령 신호설을 보낸 거예요. 어. 근데 문제는 그 대통령 신호설까지 하다 안 되니까 내 뒤에 대통령이 있는데 대통령이 얘기한 건데까지 얘기했는데 그게 안 먹히는 순간 예. 힘이 쫙 빠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말을 뭐 아무리 한국말이 유창하더라도 말 실수할 수 있죠. 뭐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말 실수를 앞에 뭐 예를 들어 낙동강 하류 세력이니 뭐 우윤 이렇게 얘기했어도 그래도 인요한 위원장의 입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언론들이. 그런데 대통령 신호설까지, 용산 신호설까지 했는데도 예. 김기현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윤핵관들이 보란 듯이 나 신경 안 쓰는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 순간 모든 게 스톱돼버린 겁니다. 힘이 빠져버렸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의 발언의 어떤 논란의 문제라기보단 예. 용산의 신호를 진짜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대통령 카드까지 꺼냈는데 그게 당에서 먹히지 않는 순간 이미 혁신으로서의 생명은 끝난 거 아니냐. 그때부터 파장 분위기 온 거 아니냐. 자책골 분위기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기도 한데요. 뭔가 쓸데없는 얘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오히려 통하지 않으니까 더 모양이 이상해졌다 이 뜻인데 사실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말실수의 결정타가 된 건 이준석 전 대표와의 관계
이준석 전 대표와의 어떤 설전처럼 빚어진 이 상황 때문이었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당에도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평가가 담겨 있죠. 그리고 이 반응이 있는데 이준석 전 대표 반응, 이른바 부모 잘못, 이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말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한 어떤 평가가 담긴 내용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정치 12년 동안 하면서 제가 논쟁을 벌인 상태도 많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일로 뭐 날선 그런 대화를 주고받은 사람도 많지만은 부모 끌어들여 가지고 남욕하는 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런 걸 패드립이라 그러는데 패드립이 혁신이냐. 인유한 위원장께서 빨리 사과하신 건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만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그동안 너무 날선말로 주위에 상처 주고 비아냥거리고 이런 언행을 무수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누구에게 사과했다는 이야기 저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최인정 변호사, 그러니까 장해찬 최고위원 말은 그쪽은 사과도 안 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고 지금까지 뭘 말 잘했습니까? 약간 이준석 전 대표를 비판하면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을 이해하겠다 이런 분위기로 들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어떤 그 개인적인 그 심리 상태는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당신 영어로서 미스터 린턴 하면서 예. 여기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왜 왔냐 이렇게 했을 때 느낀 모욕감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계속 본인이 계속 유화적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예. 완전히 그냥 그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60대 뭐 외모는 사실 푸른 눈의 백인이지만 사실 본인의 책 제목 자체가 내 고향은 전라도 내 영혼은 한국인이라고 한 것처럼 예. 이분의 생각은 대한민국 60대 중반의 어떤 어르신의 생각 그 정도 선에서의 어떤 상식적인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은 본인이 우리 그 비극이었던 것은 본인이 내심의 어떤 그런 생각을 했으면 괜찮지만 그걸 예.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예. 그렇고 또 전 대표였다는 점에서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참 굉장히 안타까웠고 개인적으로 저도 지금 그 인유한 혁신위원장님께 빨리 사과한 점 자체에 대해서는 참 잘하셨다. 앞으로 좀 더 힘내시면 좋겠다라는 문자 메시지도 저는 보냈는데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대응 자체가 빨랐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에 대한 어떤 위기 대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신속하게 어떻게 보면 사과를 했다는 점 그리고 사과에 이어서 본인의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서 일정 부분 자숙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예. 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에너지를 축적해서 돌아왔는 무렵 못 돈다고 하면은 새로 이 하반기에 어떤 하반전은 충분히 가능하다. 거기다가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은 혁신위가 뭐가 있습니까? 여론밖에 없는 건 아닙니까? 예. 설령 그 인유한 혁신위원장의 어떤 설화가 있다 하더라도 여론이 낸 혁신안을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그럼 내년 총선 하나만 아닙니까? 마치 그 원희룡 장관이 험지 출마한 것처럼 앞으로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금배치 중에 희생하는 그 분이 나온다고 하면은 예. 그것으로 통해서 혁신위는 새로운 동력을 얻을 것이고 그러지 않는다고 하면은 정말 혁신위가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의 미래가 없는 것이죠. 최인정 변호사, 이준석 전 대표의 저 반응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똑같이 저도 그 장해찬 그 최고위원의 예. 그 생각과 비슷한데요. 이런 반응에 대해서 뭐 패드립이네 하면서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디서 그것을 배워 먹었냐? 저는 그와 같은 반응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사과하는 거에 대해서는 받겠다라고 하면서 공정하게 해달라라고 하면은 오히려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정치적 가치가 높겠지만 하나도 이준석 전 대표의 태도는 바뀐 점이 없다. 국민들은 그렇게 느낄 것 같습니다. 쏟아내셨어요. 이제 지금부터. 예, 최인정 뭐냐면 변호사. 예. 이게 정치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고려할 때 연륜과 경륜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예. 연륜은 이제 나이로 얘기하는 거고 경륜은 이제 업적을 얘기하는 거지 예.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 토대는 나이를 되게 중요시 여기죠. 근데 정치 현장에 있을 때는 이 사람이 얼만큼 업적을 만들어냈느냐예요. 매우 중요한 예. 잣대가 되는 것이죠. 이준석 당대표는 저는 다른 당의 이제 당대표였지만 30대에 혈혈단신을 나와서 집권당 그 당시 야당의 대표가 됐단 말이죠. 예. 그 새로운 변화를 이끌었고 그 다음에 대선을 승리한 데 주역이었단 말이에요. 예. 이준석 당대표가 없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겠습니까? 정치 업적을 만든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 예. 면에서 봤을 때는 정치적인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럼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무슨 정치적 훈련을 어디서 받았어요?
그런 면에서 나이를 비교해서는 안 된다. 이 정치적 업적이라는 면에서는 이뇨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대우를 해줬어야 된다는 부분이고, 이 제가 업적을 얘기하는데 정치는 혁신위원장은 일로서 성과로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뇨한 혁신위원장 인터뷰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변가더라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혁신은 마지막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일로서 얘기해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 대한 관리가 말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났다.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라고 하는 유치가 무엇이고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정치적인 싱킹을 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잘못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로써 혁신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박청원 교수도 얘기를 잘했는데 혁신위원회가 왜 출발했냐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하고 윤석열 대통령 리더십이라든가 김기현 대표 체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혁신과 새로운 변화를 하라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뭐에 빠졌냐면 민심을 보고 혁신위원회가 갔어야 되는 건데 윤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뇨한 위원장도 윤석열 대통령을 맞추는 걸로 가고 김기현 대표도 맨날 전화한다고 얘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방향을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과감한 변화와 시도를 해야 되는 건데 거기서부터 발목이 잡혔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역시 정치는 훈련이 된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혁신위원장은 그것을 인정하고 저는 말을 절제.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으로서 절제의 언어를 통해서 일로서 성과를 냈어야 되는 건데 다변을 하다 보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해왔다. 그래서 뭐냐면 혁신위원회는 해체 수준으로 온 거죠, 지금. 지금 한 달 조금 지났죠. 그리고 원래대로라면 12월 24일 성탄절 무렵까지가 활동 기간으로 설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남았어요. 근데 지금 혁신위가 과연 그 기간 채울 수 있습니까? 뭐 일각에서는 또 조기 해산 뭐 이런 얘기까지 조금씩 다시 또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가운데 다음 영상에 등장하실 두 분은 향후에 이뇨한 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 뭔가 조금 전망, 추정을 좀 하시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오실 때 신선함을 지금 본인이 유지를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유지를 못하는 이유가 지금 그분도 지금 윤심 논쟁을 계속 해오신 거예요, 사실. 내가 윤심을 업었어 이런 식으로 뒷배가 있어라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저는 뭐 조기 해체가 아니라 더 할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는 이제 가셔도 되죠, 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뇨한 위원장이 갖고 있는 언론의 주목도라든지 또 이뇨한 위원장의 활동과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설화 하나 두 개 때문에 이뇨한 위원장이 해왔던 활동들이 부정평가들이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해왔던 혁신 행보들이 4월 달에 있는 총선까지 최종적인 목적지에 골이 날 수 있도록 그 역할들을 저는 좀 더 어떤 자리이든지 간에 맡아주면 참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이신 홍석준 의원님, 이뇨한 위원장 일단 혁신위 활동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어떤 역할을 맡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저는 분명히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뇨한 위원장 자체가 잘하신 것처럼 4대 동안 우리 그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의료라든지 선교라든지 또 학교를 세우는 것에서 정말 엄청난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친 집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 자체도 이번에 혁신위원장을 하면서 굉장히 대중에게 물론 이제 일부 어떤 말실수 있었습니다는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지금 축적돼 있단 말이죠. 뭐 이런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을 총선에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 그런 제 입장이고 당에서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저는 하리라고 기대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역할이냐에 대해서 물론 이제 뭐 특정 어떤 지역구에 뭐 국회의원 나갈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어떤 선대위나 이런 데서도 뭐 역할을 할 수 있을 건데 저는 어떤 그런 면에서 이뇨한 위원장이 결국은 마무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 혁신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했는 것을 잘 마무리해서 그것을 최고 지도부와 공관위에 이제 던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간 개투 역할을 지금 이제 맡아야 되는 건데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역할을 저는 잘 하게 되면은 다음 총선에서는 큰 역할을 좀 하면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거요. 제가 요거 마지막으로 최인정 변호사. 이뇨한 위원장이 총선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맡을 수도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근데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제가 이뇨한 위원장이 당에 내놓은 제안이 받아들여져야 이뇨한 위원장이 뭔가 더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가장 중요했던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들 수도권으로 좀 오시죠.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선 때 역할을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받아들여야 내년 총선은 이긴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저항하는 듯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예. 일정 부분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거를 당에서 당 지도부가 받아들일 거다. 그렇죠. 지금 그 이뇨한 혁신위원장도 그러지 않습니까? 원희룡 그 장관의 어떤 험지 출마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면서 예. 다른 분들도 100% 제안을 받아들일 것이다. 다만 그것은 타이밍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뭐 5개월 남았다고 하지만 사실상 국민의힘의 상대방으로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예. 그것은 서로 밀당할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타이밍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대진표를 좀 봐야 된다 그렇죠.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까 지금 그 다들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첫 번째로 내는 것이 이른바 대사면을 통한 통합 예. 그리고 이후에 어떤 그 험지 출마를 통한 헌신과 희생, 예. 그 이외에도 청년들에 대한 50% 이상 그 비례대표 이런 혁신안이 굉장히 좋단 말이에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선대위나 아니면은 뭐 혁신을 통해서 거기엔 포함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비대위로 갈 가능성은 그리 높진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지금 김기현 대표가 자기 희생은 어떤 그 울산 불출마를 통해서 자기 희생을 하고 당대표는 당권은 계속 가지고 가는 그것을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요. 전망이십니까? 전망이고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저는 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일부의 설화가 있습니다만 신속한 사과를 했고 예. 그리고 이후에 컴백했을 때는 그 사이에 내부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 뭔가 던지는 것이 있다고 하면은 새로 컴백했을 때에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내년의 어떤 총선은 역할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어제도 일정 있는데 취소하고 없었고요. 오늘도 아무 소식이 없고 활동이 없거든요. 내일 회의가 잡혀 있었다 어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국회로 나오면 무슨 얘기를 할지 이거 좀 기다려봐야 됩니다. 상황이 약간 묘하고 약간 요동을 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야당의 영화 감상평이요. 무슨 영화를 보고 어떤 감상평을 냈다는 걸까요? 어제군요. 오늘도 이런 얘기 하신 분이 많은데 어제는 아예 당회에서 이 얘기를 영화 얘기를 꺼내신 분이 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군복 대신 검사의 옷을 입고 총칼 대신 합법의 탈을 쓰고 휘두르는 검사의 칼춤을 봅니다. 서울의 봄에서 과거와 현재의 생생한 현장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역사 바로 보기 차원에서 전 국민이 봐야 할 영화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꼭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이라는 동물은 아니다. 강력한 누군가가 자기를 리드해 주기를 바란다니까. 아지가 무슨 왕이야 왕. 그 이왕이면 혁명이라는 멋진 단어를 쓰십시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정청래 의원이 갑자기 뭐 영화 홍보를 하시는 것 같은 말씀을 좀 하셨는데 박성중 민주당 의원 나오시는데 네. 혹시 방금 예고편 전해드렸는데 저 영화 보셨어요? 저는 아직은 못 봤는데요. 예. 서울의 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국의 정치사에서 매우 예. 중요한 전환 시점인 그 것이죠. 표현이 뭐 예. 사실 정치 사적으로 그냥 의미 갖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아니 정치 사적을 넘어서 굉장히 중요한 예. 단어를 갖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박정희 유신 정부의 엄혹한 정치 군부 통치 하에서 이제 79년 80년 민주화의 봄이 일어났죠. 바람이 불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새로운 민주화 물결과 더불어서 봄이 올 거라고 생각한 것이죠. 예. 그랬는데 12.12라고 하는 군사 쿠데타를 통해서 다시 역사가 퇴행하고 민주주의가 짓밟고 인권이 짓밟히는 그런 시대와 왔고 그것이 뭐로 돌아갔냐 서울의 봄이 아니라 결국은 겨울로 돌아갔고 혹한기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에요. 더 엄혹한 시절로 돌아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경우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이 서울의 봄에 저는 영화를 보지 않았다면 그런 상징적인 메타포 은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시대가 민주화가 더불어서 대한민국의 선진국 무대로 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 봤더니 결국은 민주주의의 위기가 어디서 왔냐. 선출된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통령과 이 집권 세력이 오히려
권력을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거나 언론을 장악하거나 민주주의에 퇴행하고 있는 모습 아니냐. 이랬을 예. 경우에 과연 우리가 시대가 맞고 있는 것이 봄이 아니라 다시 또 다른 겨울로 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 산업화 민주화 더불어서 봄의 시대 새로운 예.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 무대가 돼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못한 모습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것이죠. 영화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의미를 담았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정청래 의원도 그런 면에서 강조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 분들이 이제 저 영화 얘기를 꺼내면서 지금 상황과 빗대서 설명하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그럴까요? 최근에 사실 뭐 탄핵, 그다음에 계엄령 이런 얘기를 꺼내신 분들이 있어요. 민주당인데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안 하면 오히려 직무유기예요. 그런 얘기를 안 네. 하면. 탄핵에서 딱 발목을 잡아놨으면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사실 발목대기를 분질러 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나쁜 짓을 못하게 해야 돼요. 뒷부분에 계엄령이 있죠. 화면으로 좀 다시 보겠습니다. 김용민 의원이 지난 26일 한 며칠 지났는데 이해를 꺼냈어요. 앞서서는 민영비 의원의 탄핵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했어요. 그럼 뭐 다리를 분질러 놔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좀 약간 과격한 표현을 썼는데 김용민 의원은 이거예요. 윤 정권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유리한 결과가 나올 시 계엄 선포하고 국제를 강화할 것이다.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거 저지선 확보된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총선에 이겨야 되는데 그 이유는 계엄령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갔어요, 논리가? 자, 그러자 국민의힘에서 가만히 있지 않죠.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런 얘기를 좀 하면서 반발한 목소리가 있어요.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막말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에는 인간적 도의나 정치적 도의를 완전히 상실한 막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 주위에는 또한 개딸이라고 불리는 극단적 추종자 집단이 포진해 팬덤 정치를 형성하고 날이 갈수록 민주당의 비민주화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절대 바뀌지 않을 한 가지는 더불어민주당의 막말은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이 있어서 사람이 짐승보다 낫지만 바르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짐승만 또 못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막말은 사라지지 않는다. 뭐 거의 이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최인현 변호사. 네. 계엄령 얘기가 나왔어요. 민주당에서.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군인 출신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체육관 대통령입니까? 대한민국 직선제 투표를 통해서 선택한 대통령이 총선에 승리했는데 왜 정신이 나갔습니까? 계엄령을 선포를 하게. 계엄령을 선포를 한다고 하면은 총선에 패배를 하고 그러면은 어떤 그 전국을 끌어나가기 위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한다고 하면은 그게 어떤 정치적인 상당한 어떤 그 상상력을 발휘한다고 하지만 상상력을 많이 발휘해도 선거에 졌으니까 계엄령은 연결되지만 이겼는데 계엄령은 뭡니까? 갑자기 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있다가 정신줄이 안드로메다로 간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영민 국회의원은 법조인입니다. 헌법의 히읗자만 읽어봤어도 있을 수 없는 상상력을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저는 좀 도대체 그 어떻게 보면 납득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거의 뭐 이른바 상습 탄핵 증후군에 시달리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정상적으로 가야 됩니다. 결국 저와 같은 것은 외부의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이른바 개딸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특히 이재명 적극 지지층에 대한 호소라고밖에 볼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오히려 그렇고 싶습니다. 화이팅 김용민. 저렇게 계속 한번 해오십시오. 그게 과연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민영배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대한민국 대통령의 다리를 분저로 뚫게 하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금도를 벌써 한참 어긋났는 그런 것은 그대로 저는 부메랑으로 민주당에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런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스스로 작용을 해서 어떻게 보면 윤리심판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에 대한 어떤 정치적 후과는 온전히 민주당에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박찬일 교수님, 최인현 변호사가 안드로메다로 갔습니까 지금? 그리고 상습 탄핵 증후군요 그런 표현까지 쓰셨는데 지금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뭐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이 중징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뭐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좀 선을 넘는 발언들을 하는 게 민주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저는 일단 그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뭐 징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좀 선을 넘는 발언을 하시는 의원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여기 자막에 나와 있는데 이게 또 친절하게 뭘 써놨네요. 제작진이 발목대기를 했는데 거기다가 발모가지의 방언이라고 또 써놨네요. 저거를. 아. 근데 저는 그분들이 예. 물론 그 얘기를 왜 하는지는 알겠어요. 예.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정치의 언어는요. 예. 지지자들의 언어를 쓰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30% 1년 반 동안 30% 지지율에서 못 벗어나는지를 예. 민주당 지금 소위 선을 넘는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좀 느껴야 돼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까지 1년 반 동안 30%밖에 안 된 이유는 예. 중도층의 용어를 쓰는 게 아니라 지지층의 용어를 썼기 때문이에요. 지지층이 요구하는 목소리를 그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인기가 요명 요꼴인 겁니다. 예. 그럼 민주당은 그것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아.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 어려워하는 문제 예. 여기에 좀 더 목소리를 기울이고 그걸 좀 더 대변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지지층들이 여러와 같이 정말 윤석열 대통령 가만두면 안 되겠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듣겠습니까? 예. 그럼 듣더라도 그것을 다음 선거에서 국민들이 표로서 심판하게끔 잘 표출시키게끔 그러려면 중도층을 끌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화를 보십시오라가 아니라 그 영화 속에서 국민들이 한 번 더 생각해 볼 지점만 얘기하면 되는 거지 예. 그걸 가지고 결론까지 내버리면 안 된다. 좀 그런 점에서 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예. 좀 더 언어의 선택에 있어서 좀 예. 조심을 해야 된다.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중도층의 언어를 더 고민할 때라고 봅니다. 홍석주 네. 저 민영배, 김용민 의원 두 분이 최강욱 의원 안끝 발언 때 박수치고 했는 분이시죠. 같이 계셨네요. 보니까. 그런데 역시 또 계속해서 말을 좀 심하게 하시는데 민주당이 좀 전통적으로 보면은 감정이입을 영화를 보고 감정이입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감정이입을 잘한다. 현실과 영화를 동일시하는 것 같아요. 아. 예를 들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판도라를 보고 탈원전했지 않습니까? 뭐 상황이 어땠습니까? 우리나라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붕괴시키고 지금 현재 막대한 한전 부채를 일으켜서 지금 예. 국민에게 전기요금 지금 폭탄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현실과 좀 영화를 좀 제대로 좀 직시를 좀 하라는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예. 영화를 본다면은 저는 한 가지를 더 봐야 됩니다. 뭡니까? 서울의 봄의 감독이 김성수 감독입니다. 예. 김성수 감독이 2016년도에 만든 영화가 아수라입니다. 아수라. 아수라. 네, 예. 안남시장의 아수라. 방금 찾아보셨어요? 아니요. 원래 아는. 김성수 감독의 아수라를 먼저 보시고 서울의 봄을 봐야 되는데 특히 이 영화를 활용해서 선전을 하는 어떤 옛날부터 예. 어떤 뭐 공산 사회주의 정부도 그렇고 예.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어떤 히틀러도 그랬는데 이런 어떤 영화를 보고 서울의 봄 영화를 보고 만약에 총선을 뭐 어떻게 되면은 계엄령을 선포한다? 저는 이렇게 말한 발상 자체가 예. 국회의원이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가 참 의심스럽습니다. 예, 박성준 씨. 아니 저는 뭐 이제 김용민 의원은 이제 민영배 의원은 이제 경고의 의미죠.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어떤 경고의 의미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현실이 사실은요 영화를 더 뛰어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국민들이 바라볼 때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역사를 퇴행시키고 민주주의를 퇴행시킨다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그 반석에 올려놨던 그 많은 노력들이 지금 일거품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복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김용민 의원이나 이제 민영배 의원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예. 그런 경고의 이미지.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인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는 뭐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 어떤 절제의 언어라든가 중용의 언어 뭐 이런 것도 중요한데 예. 그 경계의 언어도 있는 거거든요. 경고의 언어도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이 그런 잘못된 길을 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의 역할 중에 하나가 말씀이시네요. 야당 의원의 역할 예. 중에 하나가 그러한 여당이 잘못 가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과 견제 감시 기능도 있고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 있는 거거든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요. 이거 보니까 오늘 나온 건데 이게 또 갈등 지점이 다시 등장했군요. 지금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냈습니다. 오늘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그리고 손준성, 이정섭 검사 이 세 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됐거든요. 그러면은 30일, 1일 국회 본회의가 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발의되고 보고되고 또 투표 절차
이거를 지금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데 홍석주 의원님, 네. 국민의힘 대응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사실 국회에서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예. 사실 저희들이 뭐 대응 카드가 사실은 만만치는 않죠. 저번에는 필리버스터를 하려다가 이제 중단이 됐었는데 그런 거는 없습니까 이번에는? 그런데 저는 일단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일단 11월 30일, 12월 1일은 여야가 합의할 때 예산 처리로 본회의를 하자고 합의를 한 겁니다. 그날은 예산만 다뤄야 이 뜻인가요? 아니 뭐 예산만은 아니지만 일단 주목적이 예산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은 온데간도 없이 지금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각 상임위별로 너무 지금 민주당의 어떤 안만 지금 그 정부 동의 없이 그 합의 없이 막 올려가지고 그 상임위에서 합의가 안 돼서 예결위로 던지고 있는 상임위가 지금 7, 8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지금 도저히 11월 30일, 12월 2일에 지금 현재 처리할 수가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목적인 예산은 온데간도 없이 지금 이제 탄핵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당 입장은 지금 김진표 의장에게 이렇게 본회의를 한 건 아니자. 우리가 약속을 한 것은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그날 만나자고 한 건데 그 약속이 지금 완전히 전제가 깨진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만약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만약에 탄핵이 돼서 직무가 정지되면 국민에게 엄청난 지금 피해를 옵니다. 왜냐하면은 방통위는 어차피 이제 협의제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한 분밖에 남지 않아서 사실상 중요한 결정을 못 하게 되거든요. 12월 달만 하더라도 KBS라든지 지상파 이런 어떤 제어가 뭐 재성인은 남습니다. 그러면 KBS가 이제 불법 무가 방송을 하게 됩니다. KBS뿐만 아니라 많은 방송사가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면 뭐 어떤 사이트 홈쇼핑의 어떤 방심이라든지 관련된 기관이 제재하면 최종적인 어떤 결정을 그 방통에서 해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올 스톱 됩니다. 과연 민주당이 탄핵이 정말 얼마만큼 국민에게 피해를 갈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한다면 저는 탄핵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기자가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한 1분만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1분만 하면은 제가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저도 이제 방송계 출신이고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한 얘기를 듣고 주변에 있는 언론계 선배라든가 많은 분들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윤석열 정권 그렇게 사람이 없냐. 언론계 완전 망쳐놓은 사람 아니냐. 언론계 선배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렇게 사람이 없냐. 야, 이거 큰일 났다. 다시 그 실패한 이동관을 또 썼다? 야, 이 정도인가? 이런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언론계 대부분의 그 선후배들의 얘기예요. 그것이 중론인 겁니다. 그걸로 말 끝난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입니까? 지금 뭐 홍석준 의원님 얘기했지만 방통위 야당 춘천 인사들 임명 하나도 안 해가지고 2명이 다 결정한 거 아니에요. 진짜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국정을 이끌어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저는 인물의 상징성이 그것을 말해주잖아요. 결국 이명박 정부의 언론 대정부 실책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으로부터 출발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실패된 인사를 다시 윤석열 정권에서 재기용해서 언론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국민들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자, 지금 30일, 1일 잡혔어요. 그 사이에 또 여야 보니까 이 탄핵 소추안 갖고 격돌할 듯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직 민주당의 당대표 이낙연 전 대표 오늘 뭐라고 표현할까? 오늘 뭔가 좀 쏟아내셨어요. 말로. 우선 첫 번째 목소리인데요. 이거는 지금 당 지도부를 좀 겨냥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 목소리 들어보시죠. 정당은 붕괴한 것이나 다름없을 만큼 허약해졌고 강성 지지자들은 제도를 압도할 만큼 강력해졌습니다. 야당은 참담합니다. 제1야당 민주당은 오래 지켜온 가치와 품격을 잃었고 안팎을 향한 적대와 증오의 폭력적 언동이 난무합니다. 민주당 상황을 뭐라고 규정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한 건데요. 이게 오늘 어떤 행사에서 이게 이른바 친이낙연계 인사들이 어떤 모임이 있었거든요. 조직이 있었고 거기서 주최하던 행사에서 강연을 한 건데 그리고요. 강연 끝난 뒤에 질문을 받고 답을 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네, 우선은 민주당이 그리고 이번 선거에 총선에 임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먼저 지혜를 모으고 결단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갈래의 모색이 있지요. 국가를 위해서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항상 골똘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 정치에서 이낙연이라는 이 이름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요구할 것이고, 그리고 언젠가는 그 이름값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 혹시 신당 만드세요라는 질문에 아닌데요, 이 얘기 안 합니다. 뭔가 다갈래 모색을 하고 있다. 그리고 측근으로 꼽히시는 의원들은 계속 뭔가 역할을 했을 거다. 자, 박찬원 교수님, 이거 신당 할 수도 있다, 이거 열어둔 겁니까? 뭐 이런 얘기는 한두 번 나온 얘기가 아니잖아요. 오래전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문제는 그것이 실행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실행된다면 여파가 클 것인가,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준석 전 대표 신당 얘기 나왔을 때 소위 TK 지역에서 17% 나왔네, 뭐 24% 나왔네. 당장 눈에 보여요. 가시적으로. 아, 날짜도 잡혔습니다. 12월 뭐 27일 뭐 이런 식으로. 자, 날짜 나왔죠. 그다음에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낙연 전 대표 또는 지금 뭐 소위 일부 비명식에서 신당 얘기 나오는 분들 보면 날짜도 안 나왔고요. 여론조사 하면은 그 숫자도 안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실제로 신당으로 나타나려면 여러 가지 넘어야 될 산이 많다. 그중에 가장 큰 산이 뭐냐 하면 소위 민주당 지지층의 전략적 투표예요. 다음 총선의 구도를 뭘로 보느냐. 민주당의 혁신, 지난 대선 패배, 지방선거 패배에 따른 뼈아픈 혁신을 지금 우선히 보느냐,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 심판을 우선으로 보느냐인데, 지금 우리 여론조사, 많은 여론조사에 돌고 있지만 다음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으로 보는 민주당 지지층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중도층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거치지 않고 단계를 뛰어넘어서 소위 이재명 심판론 또는 뭐 신당 여기까지 나가려면 아직도 밟아야 될 스텝이 너무 많다. 좀 그런 점에서 아직까지는 마음속의 희망사항 정도일 수밖에 없지 않냐라고 보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표가 나오는 거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주신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요, 이른바 친이낙연계로 통하는 원외 인사들이 최근에 어떤 일이 좀 있었거든요. 화면에 정리돼 있습니다. 지난 26일입니다. 친낙계 원외 인사, 이름이 민주주의 실천행동, 뭐 신당 창당, 뭐 결의문을 냈어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민주당 상황에 대해서 아까 이낙연 전 대표가 한 얘기가 거의 비슷한 맥락에 뭔가 막말, 폭언, 뭐 개딸 전체주의 뭐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제 비판하면서 신당 창당을 위한 시민 발기인 모집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럼 신당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원외 인사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 질문에 다갈래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 거죠? 근데요, 최진영 변호사, 여기서 지금 살짝 드는 질문이 제가 생각이 난 게, 이준석 전 대표가 얼마 전에 신당 얘기를 꺼내면서 영남권 도전과 동시에 호남에도 도전하겠다 그랬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신당이 등장하면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뭐 손을 잡거나 뭐 연합을 하거나 같이 가자거나 아니면 아예 섞어버리거나 뭐 이런 거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거는? 그 전제 조건이 이준석 신당이 출범한다는 건 조건인데, 일단 전제를 과연 이준석 신당이 그 전제가 아직 모르겠다. 그게 충족이 되는지가 여전히 문제거든요. 오늘 최진영 변호사는 이준석 전 대표 얘기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하신 게 없어요. 다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지금.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뭐 본인이 자고 일어났더니만 본인 그 구글 시트에 한 4만 명이 지금 신청했다라고 하지만 4만 명 가지고 뭘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총선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본인의 몸값은 키울 수는 있겠지만 그걸로 결정적으로 이제 깃발을 놓기는 아직은 여전히 미성숙하다라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논의의 전제가 되기가 어렵다. 오히려 저는 마치 김영삼 전 대통령이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면 호랑이 굴에 가겠다라는 취지로 해서 3당 합당하는 수준의 어떤 그 정계 개편의 가능성이 오히려 더 높다라고 예측을 하는데요. 그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그 상황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지금 호남에서 여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생각보다 많이 낮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재명 민주당은 옛날 DJ의 정통 민주당이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에서 이른바 DJ의 적자를 내세우면서 지금 이낙연 지금 전 대표가 저와 같은 어떤 정치적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결국 과연 지금 이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 쪽에 분열될 가능성이 더 큰가 아니면은 민주당 쪽에 분열될 가능성이 더 큰가 했을 때는 오히려 민주당에 분열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큰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비명이 오히려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전히 친명으로 많이 갔다고 하지만
공천과의 어떤 갈등 속에서는 오히려 분당 가능성은 민주당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옛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중도 보수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그 국민의힘에서 했던 국민통합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길 어떻게 보면 그 민주당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정계 개편 가능성은 국민의힘과 옛날 구민주계의 어떤 그런 그 흐름이 오히려 더 강할 가능성, 저는 그와 같은 정도의 어떤 정치적 상상력이 나올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자, 이 상황 놓고요. 사실은 기자들이 기다렸죠. 이낙연 전 대표가 심상치 않은 얘기를 꺼냈는데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생각일까요? 당연히 질문을 합니다. 근데 답을 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지금 비판했는데 관련해서 입장 있으실까요? 이낙연 전 대표님이 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간병 문제로 온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국가 제도로 정착시킬 그런 방안을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님 발언 관련해서 입장 없으신 걸까요? 여기는 갑자기 간병 얘기를 했네. 답을 안 한 건데. 요거 오늘 여야의 두 분 의원께 똑같은 질문 드릴게요. 사실은 민주당에서 뭔가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호남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게 통상적으로 다들 인정하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호남 민심은 과연 이재명과 이낙연 둘 중에 누구를 쳐다보고 있을까? 이게 사실 또 관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준? 그러니까 호남 민심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를 어떤 지지 이런 게 아니라 호남 민심의 방향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현실 진단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럼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내년 총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 승리로 가야 되는 건데 이 국민 승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윤석열 정권이 이거 제대로 가고 있느냐. 이거를 제대로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총선 승리해서 그것이 국민 승리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민주당의 지지층의 호남 민심의 기본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윤석열 정권과 제대로 싸워줄 수 있는 사람이 결국은 저는 이제 총선 승리의 선봉장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앞서 이제 이제 여러 얘기를 하잖아요. 정당 창당의 조건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역대 우리나라 정당 창당의 인사들을 보십시오. 깃발 들고 온몸으로 싸운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했냐면 시대의 이슈를 잡아낸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뭐냐면 지금의 이제 선거 양태라고 하는 것이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은 이제 창당에 대한 얘기를 막 하는데 과거의 창당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어려운데 지금은 사실은 SNS 시대고 기동전, 여론전, 속도전 이러한 부분에서 누가 더 잘할 수 있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적합한 인물이 누구냐면 이준석 전 대표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공간이 열려 있다라는 거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 앞서 얘기한 것처럼 호남 민심이 됐던 민주당의 지지가 됐던 국민 승리로 가야 돼 있어서 윤석열 정권의 확실한 심판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에 대한 싸움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상당히 우위했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총선 과정에서의 이러한 치열한 이슈 선정 그 싸움에 있어서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선봉적으로 나온다면 그건 만만치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럼 저는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저는 민주당의 소중한 자산이면서 이낙연 전 대표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국민이 원하는 국민 승리가 뭐냐. 이낙연 전 대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결국은 윤석열 정권의 이러한 무도한 정권에 대해서 확실한 심판을 할 수 있는 인물로서 부각이 돼야만 저는 호남 민심도 잡을 수가 있는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은 윤석열 정권보다는 우리 당의 쓴소리를 더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당에 있는 많은 지지자들이라든가 국민들이 바라볼 때 이거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확실한 선을 그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짧게만 말씀드리는데요. 무도한 윤석열이라고 하면 더 무도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 그 프레임이 오히려 내년 총선에는 더 강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홍석준 의원님 똑같은 질문이에요. 지금 영남권의 기반이지만 옆에 있는 호남을 바라보시면 호남 분들은 이재명, 이낙연. 자, 어떻게 보고 있을까? 이게 사실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낙연 대표 별명이 진중낙연 아닙니까? 진중낙연. 그만큼 이제 말이 무겁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지 일부에서 좀 늦다고 비판하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행동하시는 분인데 전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란 게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뭐 결과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혁신의 어떤 그런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이제 평가를 아까 뭐 강성 팬들 이런 거 정리했지 않느냐 취지로 얘기 하시면서 꺼내놨어요. 민주당에 대해서는 개딸 파시즘과 또 도덕성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한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비판하셨는데 가만히 보시면 지금 호남에 많은 분들이 이미 저희 당 안에 있거나 또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김동철 한전사장님 계시죠. 뭐 또 저 박주선 대통령 취임위원장님 또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죠. 이용호 의원도 계시네요. 예, 이용호 의원 계시죠. 그다음에 또 뭐 저희 당하고 직접 관계는 아니지만 이용섭 전 광주시장도 지금 그 이준석 대표하고 이런 하고 있죠. 그 김한길도 지금 국민통합위원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인적으로는 호남하고 굉장히 많은 관계가 있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낙연 전 대표 총리가 어떻게 행동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와 같은 일방적인 그냥 어떤 민주당 그런 어떤 지금 상황은 지금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거기 창당을 하시든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정계 개편을 하시든 여러 가지 지금 고민은 많다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말씀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공통점 하나 찾았는데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이준석 신당 잘 됐으면 좋겠는데 국민의힘에 몸담고 계신 분은 이낙연 신당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쪽은 약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분위기가 딱 그래요 지금요. 알겠습니다. 뭐 지켜봐야 되죠. 자, 다음 주제가 바로 나왔습니다. 이게 뭐죠? 본 건가 보고 싶은 건가? 이게 정치권 얘기일까요? 아니면 누구 다른 데 얘기일까요? 본 거 맞습니까? 아니면 보고 싶은 걸 봤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 뜻 같은데요. 북한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정찰위성 쐈죠. 그게 뭐 궤도에 올라간 것 같긴 해요. 그 이후에 우리 이거 봤다 저거 봤다 얘기를 자꾸 꺼내놓고 있어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부터 평양시간 11월 27일 23시 36분 25초 워싱턴의 백악관, 펜타곤 등의 대상들을 촬영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보고받으시었습니다. 자, 북한이 그 논란 속에 정찰에서 쏜 게 지난 21일 밤이죠. 예정보다 좀 빨리 쐈는데 그 이후에 연일 위성이 뭘 찍었다, 뭘 봤다. 그래서 아까 뭐 백악관, 펜타곤 얘기까지 그러고 괌도 찍었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놓는데 막상 찍었다는 사진은 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생기죠. 자, 이게 일부러 의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무슨 말 못할 속사정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얘기 좀 지금부터 해보겠는데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신 전 차관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전화로 연결해서 좀 말씀 좀 여쭙겠는데 우선 궁금한 게 백악관도 찍고 펜타곤도 찍었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북한이 그 정도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촬영할 수 있는 군사 정찰 위성이 우주 궤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사진은 찍을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진의 유무가 아니라 해상도거든요. 그런데 지난 5월 달에 북한이 처음 쏘아 올린 거를 저희가 회수해서 그 위성체의 해상도를 봤는데 1m도 안 되는 어떻게 보면 조잡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 광학 기술의 발전이 없었다면 사진은 찍는데 뭐 백악관 창문도 제대로 식별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해상도가 아닐까. 그렇다면 군사정찰 위성으로서의 기능은 제대로 못하는 건데요. 북한이 사진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찍었다, 뭘 봤다 얘기는 많이 하지만 사진을 안 내놓고 있는데 혹시 나중에라도 뒤늦게 공개할 가능성은 좀 있을까요? 결국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신들이 뭐 해상도가 과거 5월 달보다 발전한 게 없다면은 사진 공개를 못 한다고 봐요.
그냥 뭐 큰 건물, 펜타곤 같은 예. 경우에는 오각형 건물 지붕만 나오는 거면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수준이라면 공개를 끝까지 안 할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이렇게 이제 북한 언론 매체를 총동원해서 떠들고 있는 것은 예. 이것이 이제 김정은의 업적이다.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뭐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해상도라고 봅니다. 근데요, 최근에 이 위성 발사 관련해서 러시아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나라하고 만약에 도움을 받았다는 전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그 정찰 위성을 쏘아올리는, 위성을 쏘아올리는 능력과는 좀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뭐 기본적으로 위성을 쏘아 올리는 능력 자체는 뭐 예. 북한도 궤도 진입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많이 뒤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핵심은 군사 정찰 위성을 운용하는 능력이거든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의 그 광학 기술, 이 촬영 기술은 우주에서도 전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에서 별다른 진전이 없다고 하면 그건 조잡한 수준이고, 러시아가 과연 그러한 광학 기술을 북한한테 제공했을까? 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예. 그 기술은 첨단 기술이거든요. 그렇게 쉽게 이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정찰 위성, 군사 정찰 위성과 관련해서의 기술 격차는 한국과 북한 간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뿌옇게 나온 걸 보고 자꾸 봤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뭘 봐서 봤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사진을 공개 안 하니까 모르겠고요. 그거 아직은 정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좀 의심스럽다는 말씀이신데, 그런데요, 위성을 발사한 다음 날, 궤도에 올린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김정은 위원장 평양 종합관제소를 3번이나 방문했으니까 그만큼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건데, 북한에게 정찰 위성이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눈과 주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보고 때리는 건데, 북한은 나름대로 핵무기를 개발해 왔고 어느 정도 역량을 보유했다는 것은 평가를 받는데, 눈 측면, 그러니까 정찰이라든가 감시 정찰 부분과 관련해서는 사실 별다른 능력이 존재하지 않았죠. 예. 이번에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쏘아 올린 것도 내면에는 사실은 군사 정찰 위성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겠지만 예. 그 첫 출발을 끊었다 하는 의미에서 김정은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잠행을 하다가 갑자기 연이어서 예. 공개 행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우리로서는 그러면 걱정을 해야 할 사항이 하나 늘은 겁니까?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겁니까? 늘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은요, 지금 수준은 낮지만 다음번에는 더 개선된 것을 쏘아 올릴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우리도 북한의 감시 정찰 능력도 향상되고 있다 하는 문제의식은 반드시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예. 그것과 관련해서 더욱 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라든가 투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자, 신준 차관님 잠시만요. 지금 준비된 영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보고 인터뷰 내용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전략무기 시험 발사장에 사랑하는 자제분과 유사와 함께 몸소 나오시어 응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존귀하신 자제분과 함께 촬영장에 나오시자 존경하는 자제분과 함께 숙소에 도착하시자 군종 지휘관들이 가장 뜨거운 경무의 정을 안고 영접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사랑하는 자제분과 함께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에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천리희한의 예지와 신준 차관님, 사랑하는 사랑하는 이 자제분이 지금 조선의 샛별로 바뀌었어요.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예.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사실은 아직도 확실히 후계 구도가 결정됐다고 이야기하기엔 이른 감이 있지만, 지금은 보면은 후계 구도로 향해 가고 있다. 김정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2009년에 예. 발걸음이라는 노래가 나오고 그러면서 암시를 시작했거든요. 대장동지로. 근데 지금 김주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앞으로 너무 어리고 김정은의 나이가 젊기 때문에 지금 당장 후계자로 내정됐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행보를 보면 후계 구도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아니 근데 북한이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회라면서요. 근데
10살짜리 여자 아이를 후계 구도와 놓고 해석을 하고 이해해야 되는 이 상황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내부 사정을 조금 더 알면은 좋을 텐데, 예. 그것이 김주에 대한 김정은의 사랑이 남달랐을 수도 있고요. 또한 또 이설주와 김여정의 어떻게 보면은 긴장 관계가 조성이 될 수도 있고, 예. 그런 여러 가지 복합 변수들이 작용해서 결론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내부 정보는 지금 현재로서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김주에 대한 호칭이라든가 행보 같은 경우는 후계 구도와는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는 별개라고 봐야죠. 처음 북한 같은 경우에도 김정남이 후계 구도에서 앞서 있었던 시절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가 김정은으로 바뀐 건데, 앞으로 뭐 변화는 있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후계 구도가 확정됐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북한 권력 내부에 예. 여하한 동력이 작용해서 지금은 김주애를 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주 얘기 좀 더 해볼까요? 화면에 준비된 게 있는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게 좀 이렇게 표현이 나왔어요. 우주강국 시대의 미래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에 의해 앞으로 더 빛날 것. 우주강국 시대를 위해서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다. 어디 공대라도 보낸다는 뜻입니까? 과학자로 기른다는 뜻이에요. 이게 뭘까요, 저게? 아무튼 이런 표현이 등장을 했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런 표현 나왔잖아요. 사랑하는 자제분, 존귀하신 자제분, 존경하는 자제분, 사랑 존경하는 자제분. 그러다 갑자기 조선의 샛별 여장군이 됐어요, 갑자기. 홍석준 의원님.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북한이요. 아까 내가 가부장적 사회라고 말씀드렸는데 매일 얘기하는 게 무슨 김씨 혈통 이거 아닙니까? 근데 김주애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김씨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 전통적으로 대릴 사이도 있고요. 대릴 사위요? 예, 얼마든지 그런 건 있는데 저는 두 가지를 암시한다 보는데요. 첫 번째 이제 우상화 시도가 시작되었다. 예. 신 전 차관처럼 확정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시작되었다. 사실 이제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에서는 굉장히 호칭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예, 호칭이 좀 중요한데 지금 김주에 대해서 이제 사랑하는 존귀하는 어떤 자제분에서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바뀐 것은 예. 특히 앞으로 우주 강국 시대를 여는데 이 김주의 어떤 역할 이런 것을 좀 암시하는 거 있잖아요. 암시하는 역할이 있다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상화가 시도되었다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이 들고 예. 또 두 번째는 2009년도 그 김정은 이제 이제 김대장으로 호칭이 바뀌었을 예. 때 그때 그 김정일 저 아버지가 예. 굉장히 이제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계 구도를 본격화를 한 그런 식으로 호칭이 바뀌어졌거든요. 그런 예. 측면에서 저는 김정일의 어떤 건강 이런 것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준 의원님 시간이 많지만 1분 정도 들 텐데 예. 김정은의 건강에 뭐가 이상이 생겨서 아직 10살짜리를 벌써 후계도 안 친다 이런 해석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어떻게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알겠습니까? 이제 북한의 통치 권력 승계를 잘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련이나 중국이라고 하는 지도 체제는 어떻게 되냐면 업적을 경쟁을 해서 이제 지도자가 되는 그렇죠. 거예요. 업적 경쟁을 하는 예. 거예요. 근데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는 뭐냐면 업적 경쟁이 아니라 혈통 내부 권력 투쟁에 의해서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일성이 사망하고 그 김정일의 승계 과정을 보면 숙청 정치를 통해서 권력의 이제 승계 과정을 이루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백두혈통이라고 하는 혈통 내부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숙청 정치를 하고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고 또 김정일이 1911년도에 죽었나요? 11년에 죽고 2012년에 2012년에 김정은이 28살의 나이에 권력의 승계 과정하고 그 이후에 뭐냐니까 장성택이니 막 다 권력 숙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부의 권력 투쟁이 매우 강한 거죠.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샛별이라는 용어를 취하면서 이제 자기 딸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은 뭐냐면 혈통 내부의 과정들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업적 경쟁이 아니라 혈통의 내부에 확실한 뿌리를 내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북한의 통치의 아주 특이한 현상들인 것이죠. 알겠습니다. 북한은 근데 도통 알 수가 없죠. 벌어진 다음에는 나중에 해석하고 아는데 지금도 그렇게 보이는데 일단 이상한 모습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엑스포 관련된 내용이 좀 준비되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넘어가 보죠. 우선 지금까지 우리 정부 참 많은 노력했어요. 관련된 영상을 좀 묶었는데 확인해 보시죠. 끝나시고 나갑니다. in facilitating trade. 왜 세계는 엑스포에 열광할까요? 원팀 코리아는 종료 휘슬이 울릴 때까지 부지런히 뛰고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부산 is ready. 감사합니다. 오늘 밤 자정입니다. 자정 넘어서 결정된다 그러는데 일정 좀 보죠. 오늘 시간 일정이 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 시간 밤 9시 30분에 5차 PT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각각 이 세 나라가 등장을 하죠. 이탈리아, 우리나라 있고 여기 보면 사우디도 있고. 그다음에 밤 11시에 투표권자들이 입장합니다. 이때부터 막 긴장되겠죠. 그리고 전자투표를 하고요. 발표는 빠르면 자정이고 늦으면 1시를 넘어서 우리 시간 새벽 1시 넘어서 나올 거라 그래요. 근데요, 주인용 변호사. 지금 프레젠테이션 대상에 세 나라가 있는데 이탈리아 보니까 총리가 안 갔어요. 그래서 이거 뭐 관심도 없고 이제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상 포기한 모양새랑 보도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부산에는 부산 유치는 어떤 영향이 있는 겁니까? 오히려 긍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선거의 70%는 구도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3파전에서 4분의 사실상 1등 한다 2파전. 하더라도 예. 예, 3분의 1을 한꺼번에 얻기는 어렵죠. 그렇다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2강 1약이라고 평가되면서 우리가 2강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결선 투표에 갔을 경우 그러면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봤을 때에 3등이 1등을 지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등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 훨씬 더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죠. 실질적으로 그런 선거는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2012년에 전국 선거라고 할 수 있는 대한 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서도 예. 그와 같이 2등에서 결국 결선에 가가지고 2등과 올라갔어요? 3등에서 막판 뒤집게 했던 그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변협 선거가 또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이게 결선 투표의 묘미인 것 같은데 예. 결선 투표의 어떤 그 선거의 다이내믹스가 이번에도 해서 마치 1981년에 88년 서울 올림픽 유치를 위한 어떤 바덴바덴의 기적이 이번 파리에서도 그대로 일어나서 부산 코리아가 외쳐지기를 저는 기대하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지금 구도를 보면은 이탈리아는 뭔가 포기한 듯한 이런 평가 나오고요. 우리 사우디가 앞서고 우리가 사우디를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역전극을 노려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박찬 교수님, 지금 보도 내용이 이게 얼마나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사우디가 지금 투표권을 가진 회원국 대표들한테 명품 시계를 돌리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무슨 시계인지 뭐냐면 어마어마한 선물 주고 있다는 얘기. 그리고요, 이미 사우디는 2034년 월드컵까지 유치했어요. 근데 2030년 엑스포 유치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사우디는 왜 이렇게까지 뭔가를 유치하려고 국제행사를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우디 하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중동을 대표하는 국가 이렇게 인식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뭐 동계 아시안 게임 또 아시안 게임 여기다 월드컵 그리고 이제 엑스포까지 유치를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중동을 대표하는 국가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대표 리딩 국가로 또 올랐을 수 있는. 국제 무대에서 완전히 위상을 높이겠다 이겁니까? 그렇죠. 이번에도 이스라엘하고 관계가 좀 엇그러지긴 했지만 예. 사실은 이스라엘과 사우디 이 두 축을 계기로 한 중동의 평화 전략이 구상될 정도로 사우디의 위상과 역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런 스포츠 이벤트 행사 또 엑스포 같은 국제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어떤 그 국제 외교 무대에서 글로벌 어떤 리딩 국가로서의 위상을 차지하기 위한 예. 그런 포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돈을 엄청나게 이번 엑스포 유치에도 지금 10조 원을 갖다가 쏟아붓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사우디가 너무 가져가는 거 아닙니까라는 생각이 안 들까요, 혹시? 근데 이미 뭐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가 49개 표가 있는데 예. 뭐 여기를 이미 돈으로 다 장악했다. 사버렸다 거의.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지금 그래서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과거에 평창 올림픽 같은 경우 사전 오기를 했잖아요. 예. 그런 거를 본다면 뒷심을 좀 오늘 발휘해 주길 빌겠습니다. 한 40분 나오는데 최인정 변호사 혹시요 이거 우리가 유치했을 경우 그다음에 유치를 못했을 경우
어떤 영향인지 각각 한 10초씩만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한 60조 정도의 어떤 경제 유발 효과가 있는데요. 우린 땅만 제공하고 참가하는 나라가 건물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가지고 땅 짓고 헤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고 사실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1930년 건국을 해서 2030년이 건국 100주년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국가 100주년 기념 행사를 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대합니다. 오늘 밤 자정이 좀 넘어야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잠 못 주무시고 기다릴 것 같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